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북으로 가기에 물살 방향이 맞지 않는다. 방수복을 입지 않았다. 월북의 정황이라는 구명조끼 이야기는 하면서 월북이 아니라는 동료들의 진술은 당시 왜 주목하지 않았을까? 이대준 씨가 살아있던 3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후 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고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예고한 상황이라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관련 소식 집중 다뤄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같은 배에 탔던 동료들의 진술 조서를 공개하며 당시 해경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보수와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국방부와 해경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두 기관의 사건 보고와 발표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드러날 전망입니다. 대장동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이 보복 수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지연의 원인은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있는 레벨 센서의 문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이 센서 교체 후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가운데 발사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재발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증시가 또 급락하면서 어제 반등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년 7개월 만에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행안부 소속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가 조만간 경찰 직접 통제 강화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외 출장을 취소했습니다. 네,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오늘 과거 해경의 수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유족들은 월북이 아니라는 동료들의 주장이 있었는데도 해경이 월북 프레임에 짜맞춘 조작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당시 핵심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해경이 월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2년 만에 스스로 수사 결과를 뒤집은 다음 날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은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씨와 같은 배에 탔던 동료들의 진술 조서를 공개하며 당시 해경이 실종보다는 월북 정황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수사였습니다.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된 진술 조서를 보면 한 동료는 이 씨가 월북했다는 뉴스를 봤느냐는 해경의 질문에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고 답했고 다른 직원도 이 씨에게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보지 못했다며 굳이 월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월북하려면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방수복을 챙겨 입었어야 했는데 이 씨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날 바다 온도가 낮아가지고 방수복 입고 월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숨기고 해경에서 월북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유족들은 진술 조서와 함께 초동 수사 자료도 받았는데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거기에도 월북이란 표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이 대자 진짜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씨가 어떤 이유로 서해를 표류하다 숨졌는지 또 2년 만에 해경이 수사 결과를 뒤집은 근거 등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핵심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인데 유족 측은 이 자료들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또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개를 건의할 예정으로 끝내 국회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해 법원에 영장을 받아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법상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정보가 공개가 되는데 그 정보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관련 수사가 시작돼 핵심 자료들이 공개된 뒤에야 2년 전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2년 만에 결론을 뒤집으면서 두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관련 기관의 보고와 언론 브리핑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서 만에 하나 청와대 외압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세우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이 씨의 실종에서 피격에 이르기까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이 주요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우선 특별조사국 감사 인력을 투입해 두 기관의 세부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북한 통신 감청 자료, 해상 표류 예측, 이 씨의 채무 관계, 도박 등으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최근 발표에서는 이 씨가 월북할 근거가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낸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이대준 씨 유족들은 당시 청와대가 이 씨의 월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에만 집중한 탓으로 의심하는 상황. 특히 국방부는 이번 발표에서 재작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기관의 사건 보고와 발표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느냐 여부가 이번 감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업무를 맡았던 군과 해경 관계자뿐 아니라 군 당국과의 소통을 지휘하는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등 청와대 주요 안보 라인들을 정조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 정황이 확인되면 당시 관련자들이 현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감사원법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를 거부할 경우 감사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여 청와대 외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감사원법상 국방부 장관이 군 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고 소명을 하는 자료는 감사를 할 수 없지만 감사원 관계자는 수집하는 자료가 군 작전에 지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감사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에 대한 감사가 서서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관련해 정치권 공방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월북으로 몰아간 거 아니냐면서 비판을 쏟아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북한을 굴복시켰던 사건이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월북 시도 때문이었다는 판단이 뒤집힌 것과 관련해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향후 후속 조치를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앞으로 더 진행이 좀 되겠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숨진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인 공작 사건이란 겁니다. 해경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 월북으로 결론 내렸고 이는 당시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함이었을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빽이 있어야 되고 그게 청와대 말고 어디가 있겠어요. 이 문제가 남북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당내 진상규명 TF 구성에 나섰고 민주당을 향해 구체적인 상황이 담겨 있을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즉각 강력히 항의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까지 끌어냈다며 북한 눈치를 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을 굴복시킨 거잖아요.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그걸 항의했고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닙니까? 또 기록물 공개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서 민생 위기가 심각한데 대통령까지 나서 과거 사건을 꺼낸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신구 권력 갈등이 재점화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갈등도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면서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까지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에 대해선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해서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백현동 비리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최근 수사를 놓고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에 대한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 참석 불가 통보를 받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질문에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런 인사들이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받은 두 위원장은 임기가 1년가량 남아있습니다. 직접 나가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그러면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은 일단 업무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혀 아직은 잦은 사퇴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상식선의 이야기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야당 측 인사를 직접 겨냥한 언급은 통합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치졸한 야당 탄압이자 국면 전환용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라고 되받아치며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참사와 경제위기로 수세에 몰리자 정치보복을 통한 국면 전환용 수사정국을 만들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시키는 대로 칼춤을 추었느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입니다. 야당 탄압용 사정정국,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을 자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수사를 막았던 고소고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될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막아서 못했던 사건을 이제 와서 하는 걸 갖고 무슨 정치보복 운운하는 거는 언어 도단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지만 제대로 된 인물로 국민들이 요청하는 인사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과거 공무원 사퇴 요구를 이유로 문정부 인사를 수사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임기적 공무원인 두 분을 좀 물러가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에 의해서 지휘받고 있는 검찰의 수대로라면 권성동 대표도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이어 옵티머스 라인펀드를 둘러싼 의혹까지 야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 정국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여러 건의 검경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서 당장 민주당 내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던 지인의 아들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씨가 현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일하며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사저널은 A씨 부친이 강원도 동해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윤 대통령과 매우 오래된 친구 관계로 전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는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비공식으로 대외 일정 수행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세계 모든 대통령 비서실은 참모 상당수를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일해본 사람들로 충원하는 만큼 사적 채용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공개 채용이라도 했느냐고 반문하면서 공적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비선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사적 채용 논란이라며 사적인 경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만 키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명 브리핑에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밀착 수행해 비선 논란을 일으켰던 황 모 씨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실도 지인으로 채우려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사적인 경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리해야 하며 계속 버틴다면 대통령실에 정말 비선이 활개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오늘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맞다면서 김정숙 여사의 상경에 맞춰 일정을 조율해서 만나게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두 여사는 30분에서 40분 정도 대화했는데 주로 영부인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김정숙 여사는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할 것이란 우려가 누적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곳곳에 영향을 끼쳐왔는데요. 그중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까지 오르면서 안 그래도 하락세에 접어든 이 부동산 시장에 그야말로 요즘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게 되면 올해 6월 이번 달 지금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369건입니다. 자, 이 수치는 20년 6월 대비 약 5% 수준이고 21년 6월 대비했을 때는 약 10%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번 달 정확한 수치는 말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추이로 보면 그야말로 절벽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거래량이죠. 물론 거래량은 성사된 거래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파려는 사람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면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서울 시내에서 집값이 하락한 자치구는 자 보시면 전체 25곳 중 지난주에는 15곳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서초, 용산, 강남구 등을 비롯한 5곳을 제외한 2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의 하락폭은 더 가파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집값 하락 현상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 미국 연준은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죠. 이에 맞춰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1, 2년 사이 이 젊은 층에서 이른바 영끌로까지 집을 사려고 했던 패닉 바잉 현상은 기준금리의 영향으로 패닉셀 현상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일각의 전망이 나오면서 집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고위험 가구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소폭 반등했던 코스피가 다시 꺾였습니다. 코스피는 10.48포인트, 0.43% 내린 2440.93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한때 2% 넘게 떨어지며 2400선에 무너졌다가 불안 심리가 완화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59,800원에 거래를 마치며 1년 7개월 만에 5만 전자로 추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46포인트, 0.43% 내린 798.69에 마감하며 하루 만에 8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7원 오른 달러당 1287.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농수산물 등 식품 가격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저장식품으로 비교적 가격 변동이 적었던 젓갈류 가격마저 들썩이고 있는데 상인은 물론 소비자들의 한숨도 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곳은 명란젓 등 젓갈류를 파는 수산물 가게입니다. 보통 젓갈류 같은 경우는 저장식품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당한 가격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인기 식품인 명란젓입니다. 지난 1년 사이 킬로그램당 26,000원에서 2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산 명란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최대 4,000원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젓갈류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오징어젓은 16,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고 낙지젓의 경우 14,000원에서 1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밑반찬 같은 경우는 토속식품이기 때문에 가급적인 가격이 안 오르는 형국인데 제가 30년 동안 해보면서 이렇게 가격이 여러 가지로 다 같이 오르는 건 처음입니다.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비가 오긴 했지만 올라간 물가에 더해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배추 가격은 포기당 4,100원 수준, 지난해 같은 달 가격에 비해 30% 정도 올랐고 무 가격도 하나당 1,900원에 달해 같은 기간 대비 20%가량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배추가 내가 봤을 때는 한 몇천 원 올랐어요. 2, 3천 원대는 올랐고 2, 3천 원이면 엄청 큰 거거든. 지금 여기는 500원, 1,000원 따위도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는 농수산물 가격에 시장을 찾는 손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장볼 때 예산이 평소보다 최소 2배 이상 올랐다고 토로합니다. 근데 이제 애들 것까지 사갖고 가니까 이게 보통 뭐 얼마 안 사도 10만 원이에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뭐 젓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야채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가계부가 빵꾸나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까지 나서 이달부터 배추, 무 등 4만 톤을 비축해 가격 상황을 점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상인 소비자 모두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정부가 앞으로 대기업이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주기로 하자 돈 쓸 일도 많은데 세금만 깎아주면 어떡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 속에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민생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법인세도 종부세도 깎아주고 주식 관련 세금 부담도 없애거나 내려줍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을 쏟아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하는 한편 정부가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던 날 나라 빚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올해 나라 살림 적자도 110조 원을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와중에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복합 위기가 닥치며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투입은 갈수록 절실해지고 저출산 고령화에 꼭 써야 하는 의무 지출은 5년 동안 80조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도 물론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나라 빚을 법으로 관리하고 연금을 개혁하겠다며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로만 3조에서 4조 원가량 세금 수입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얼마큼 세수 감소분을 메꿀 수 있을진 두고 볼 일입니다. 감세가 기업 투자로 이어져 세금 수입이 늘어날 거란 주장도 내놨지만 논란이 이어집니다.
부자 감세의 효과는 굉장히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정부가 강조한 각종 감세 정책과 비교해 서민을 위한 민생 대책은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대부분 기존 대책의 반복에 그쳤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대폭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행 중이고요.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정부가 전방위적 감세와 튼튼한 재정이란 서로 다른 두 목표를 쫓기 시작한 가운데 경기 침체까지 현실로 다가오며 앞으로의 세금 수입 여건은 더욱 나빠질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직접 통제 강화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 지휘부와 대책회의를 연 김창룡 경찰청장은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국장급 이상 지휘부가 모여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 경찰 통제 권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최대한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자문위의 권고안이 나오면 입장을 발표하고 의견 반영을 위한 조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예정됐던 인터폴, 유럽폴 해외 순방 일정은 김 청장 대신 다른 간부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비판 속에서도 해외 순방을 강행하려던 김 청장이 입장을 바꾼 건 경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경찰 직장 협의회 성명에 이어 경찰 조직의 심장인 경찰청 직원들도 행안부 경찰 통제 강화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국 신설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제 속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없고.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정하고 치안 정책관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까지 추가하고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 징계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가 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할 경우 경찰 조직의 반발은 더 거세질 거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 주말 평택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폭발로 튕겨나가 저장조에 빠지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인화성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곳에서 용접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식 현장에 이준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일 폭발 사고로 28살 신모 씨가 숨진 경기 평택시 자원순환시설. 여러 기관에서 온 현장 감식 요원들이 들어갑니다. 혹시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확인하실 계획인지, 혹시 오늘 폭발 원인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 맞나요? 국과수와 노동부, 경찰, 소방당국 등이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국과수를 비롯한 기관들은 이 건물 지하 3층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시설을 집중 감식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화학약품 처리를 하면 메탄이나 암모니아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데 사고로 숨진 신 씨는 이런 저장조 시설 위에서 침전물을 옮기는 배관 설치를 위해 용접 작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불티가 저장조 안으로 들어가거나 맨홀 틈새로 새어나온 가스와 반응해 폭발했고 그 충격으로 신 씨가 8m 깊이 저장조에 빠져서 익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신 씨는 하청업체의 노동자였는데 해당 시설 관리를 맡은 원청업체는 50인 이상 중견기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둘 다 적용 대상이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랑 다 같이요. 안전주시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하는 거죠. 원청 A사는 사고가 난 날 관리 감독자가 상주하고 있었고 모든 작업은 작업 계획서와 작업 허가서를 받고 위험평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현장의 동료 일용직 노동자까지 모두 3명뿐이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노동부는 합동감식을 통해 환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위험물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회사 돈 40억 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날린 농협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횡령 혐의를 받는 농협직원 30대 A씨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금 출납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던 A씨는 회사 돈을 차명계좌에 보내는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스포츠 도박이나 주식, 코인 투자로 탕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치원에서 학대 사건이 또 보고됐습니다. 대전에서 만 5살 아이가 교사한테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를 벌였는데요. 교사는 아이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해서 훈육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치원 교사가 한 아이를 세워놓고 다그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잠시 뒤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자 승강이가 시작됐고 아이는 주저앉은 채 연신 교사의 손을 만집니다. 이어 교사는 아이를 교실 밖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아이들도 교사와 아이가 있는 방향으로 몰려갔습니다. 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 끌고 다시 교실 안에 들어온 뒤에도 아이는 한참을 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 팔 곳곳에서 핥힌 자국을 발견하고 유치원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저희 아이가 분을 이기지 못해서 혼자서 막 몸에 상처를 낸 흔적이 있다라고 해서 막상 CCTV를 보니까 저희 아이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장면도 있었고 너무 화가 나고 진짜 되게 속상해요. 경찰은 유치원 CCTV를 돌려보고 비슷한 학대 의심 장면을 2건 더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서적 학대만 인정된다며 30대 교사를 아동보호 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대가 인정되지만 처벌보다는 훈육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훈육이 과도하고 적절하지 않게 이루어진 건 맞지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신체적 학대는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아이 부모는 경찰의 처분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팔에 있는 게 학대의 흔적이고 잘못하면 팔이 빠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이를 확 잡고 당긴 거잖아요. 이게 학대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학대인지. 경찰 조사에서 해당 교사는 아이가 분리수거를 잘못해 훈육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 부모는 신체적 학대도 인정해야 한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정부가 지금의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당분간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칫 재확산 시기가 당겨지고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더 평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 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음 주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4명까지로 제한됐던 1회 면회객 수도 병원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고 백신을 4차까지 맞은 입원 입소자는 외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정우 기자입니다. 면역력 떨어지는 노인과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한두 명만 걸려도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 쉬운 이들 감염 취약시설에도 일상회복 폭이 확대됩니다. 다음 주부터 대면 접촉 면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서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습니다. 4차 접종을 마쳐야 면회가 가능했던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들이 접종 여부 상관없이 면회할 수 있습니다.
3차까지 맞아야 했던 면회객도 백신 이력과 무관하게 면회할 수 있고 4명으로 제한했던 1회 면회객 수도 시설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 면회 인원과 자격은 풀지만 면회할 때 방역 수칙은 유지합니다. 다만 사전 예약제, 또 면회자 사전 검사 실시와 함께 면회 시 마스크 착용, 또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전후의 환기 등과 같은 안전한 면회를 위한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입소 입원자의 외출 외박도 풀립니다. 현재는 필수 외래 진료 경우에만 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됐던 경우라면 필수 외래 진료가 아니어도 외출 외박이 허용됩니다. 다만 복귀할 때 PCR이나 신속 항원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도 완화해 일주일에 2번 받던 것을 한 차례로 축소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새로 들어갈 때도 검사를 2번 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나흘 격리하던 것을 한 번 검사받고 음성이면 바로 입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등 일부 이용시설에만 제한 허용했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하는 조건으로 전체 시설로 확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누리호가 다음 주 화요일 2차 발사에 다시 도전합니다. 문제가 된 부품은 교체됐고 누리호 전체 점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에 변수가 없다면 누리호는 월요일 아침에 발사대로 이송하고 발사는 화요일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발사대에 세워졌다가 기술적 문제로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진 누리호. 일단 산화제 탱크의 레벨 측정 시스템에 오류가 발견돼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산화제가 얼마나 충전됐는지 측정하는 레벨 센서에 잘못된 값이 계속해서 나타난 겁니다. 레벨 센서를 교체하려면 누리호 단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발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레벨 센서 전체가 아닌 문제를 일으킨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누리호 1, 2단의 분리 없이 산화제 탱크 연결 부위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단분리가 필요한지를 어저께 이제 저희가 도면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위에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이 가능한지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만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 전기 부품을 탈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연구진은 부품 교체 작업을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 오후에 완료했고 누리호 전체에 대한 최종 점검 결과 발사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이상의 점검은 이익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판단이 합의가 됐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정기적 점검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일과 맞추기 위해서 서두른 것은 전혀 없다. 2차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은 일요일부터 본격화됩니다. 누리호는 월요일 아침 7시 20분 발사대로 옮겨지고 화요일 오후 4시에 2차 발사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발사일은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가수 싸이가 공연 도중 물 낭비와 위생 논란에 휩싸이자 방수 마스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싸이 흠뻑쇼 측은 공연 예매처 공지를 통해 방수 마스크 1개씩을 제공하겠다며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인 마스크는 별도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싸이 흠뻑쇼는 공연 중 300톤 정도의 물을 뿌려서 가뭄에 물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젖은 마스크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공연 중 가급적 물을 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극심했던 가뭄 탓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시작부터 집중호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커서 해가를 넘어 비 피해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관측망이 총가동되고 예보관들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장마를 앞둔 기상청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북상을 알리는 신호는 경북에서 시작된 무더위입니다. 여름 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며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내륙은 북쪽 찬 공기 영향권에서 흐리고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겁고 찬 두 기단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던 장마전선은 다음 주부터 본격 북상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오겠고 화요일에는 남부지방도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이어 다음 주 후반에는 충청지방까지 장마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 6월 20일에서 21일 사이 남쪽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은 장마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제주도는 장마가 예년보다 하루 늦지만 남부는 이틀 빠른 겁니다. 장마는 시작부터 많은 비를 동반하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도 해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갈을 넘어 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강한 수증기의 영향이 수증기가 유입되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가뭄의 이후 이제 비가 내리는 시기로 접어드는 만큼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없길 바라며 사전에 배수 시설을 꼭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도는 다음 주에도 장맛비 대신 더위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움직임이 유동적인 만큼 무더위와 게릴라 호우가 교차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북한을 굴복시킨 거죠. 네, 2년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방부와 해경의 뒤집힌 결론에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고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책임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월북으로 볼 증거가 없다. 어제 해경과 국방부의 뒤집힌 결과 발표가 있었죠. 하루 만에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월북에 관련된 정황 증거 프레임의 수사로 짜 맞춰졌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이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에 관하여 보고받고 나서 3시간이 지나서 사망하였습니다. 그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응을 하였으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네, 아버지 이름은 이대자 준자,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이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어머니가 이제 울면서 대독하는 장면도 잠깐 보셨는데 자, 그동안 월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찍고 살아온 서름이 좀 곳곳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사실은 저 서해에서 공무원 분이 이제 피살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지만 당시에 북한이 보인 태도들, 그 시신에 대해서 소외까지 하면서 상당히 국민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월북자의 낙인을 찍고 그러면서 그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슴에 못을 2번이나 박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그런 소극적인 대처 또 그 이후에도 보였던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저 유족들의 그런 한 맺힌 그런 심정들이 오늘 좀 표출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하헌기 대변인은 유족들의 기자회견을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안타깝게 봤고요. 일단 유족분들의 어떤 그
비통한 심정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라서 유족분들의 입장이나 뭐 요구나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치인이 거기 유족들의 요구사항이나 공적 영역에서 하는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평론을 하거나 왈가불가 뭐 첨언을 하거나 하는 거는 별로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팩트와 논리를 놓고 이따가 토론하면 될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를 건네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족들은 그 월북 프레임에 짜맞춘 조작 수사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오늘 근거로 든 것이 해경 수사 과정에서 동료들의 진술이 있었는데 이 7명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수복이에요. 뭐 당시에도 사실 그런 월북이라는 그런 낙인을 찍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적극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어떻게 보면 증거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당시에도 그런 명확한 증거가 없이 그냥 단순히 월북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진술 조서를 통해서든 뭐 여러 가지 지금 정황적인 증거들, 특히 국가의 입장을 바꾸면서까지 이거 월북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남는 의문이 그럼 당시에 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럼 월북이라는 것을 함부로 그냥 뒤집어 씌웠냐지 이런 비판이 지금 남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소극적인 것들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월북의 의사가 아니었다. 그건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월북이라고 그런 무시무시한 낙인을 찍으려면 사실 거기에 합당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증거도 없이 어떻게 보면 월북이라는 그런 낙인을 찍었다라는 것이 아마 그 유족들의 울분인 것이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동료들은 만약에 살아서 북한으로 가려고 했다면 방수복을 입고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고 살아서 가려면은 이 방수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방에 그대로 있었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물살 방향도 맞지 않았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월북 여부를 떠나서 월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있었고 지금 이게 동료들 진술을 보면 월북이 아니라고 볼 만한 진술들도 있었는데 그때 구명조끼 이런 거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은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증거라기보다는 어떤 논거는 될 수 있죠. 어떤 주장에 대한 논거, 정황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있는 건데 예전에는 보면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졌을 때 진보 진영에서 여러 가지 음모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음모론을 얘기를 하면서 그럴듯한 어떤 정황들을 많이 붙이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증거가 아니었어요. 다만 자기 주장에 대한 논거로서 그냥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랬으면 안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이거를 월북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규정을 하려면은 공작이 있었다는 정확한 증거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신인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런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논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판단을 한다고 했거든요. 월북으로 판단된다. 그에 대한 논거가 뭐냐면 국방부의 특수장비, 특수정보에 의하면 감청이죠 한마디로. 감청 결과를 따지면 월북으로 판단될 만한 충분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고. 이건 이제 공개가 어려운 이거는 왜 공개가 안 되냐면 아시다시피 이거는 그 일반 사법 뭐 체계 안에 들어가는 그냥 그 문제가 아니라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고 심지어 법원의 판단까지 났습니다. 비공개로 판단까지 났기 때문에 국가에서 들여다보고 판단을 한 이 특수 정보에 대해서 딱 무시하고 방수복 하나만 놓고 증거 없이 그냥 낙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정쟁으로 이 문제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그 근거가 있었다라는 지금 취지이신데 밝힐 수는 없다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은 그 월북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적으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낙인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부분이 핵심인 것은 남북 관계가 지금 사실 대치 중인 관계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서해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 사실 의문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문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걸 적극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공무원이
월북을 하다가 이것은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증거적인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국가 안보니까 뭐 밝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월북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 아니었냐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정부가 바뀌고 나서 새로운 증언들이 지금 나오면서 오히려 더 월북이 아니라는 것들이 지금 더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럼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도 더 명확하게 밝혀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나도 성급하게 사실은 월북을 단정지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뒤에 밝히겠지만은 아무래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월북이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 당사자에게 죽음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정말 그런 태도 아니었냐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변호사니까. 왜냐하면 그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방수복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국정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근거들과 증거들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국방위 상임위원들이 관련해서 자료들을 다 열람했지만 따로 무슨 말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미 정권 바뀌기 전에 해경들이 와서 뭐 양심 선언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미 공론화를 하면 될 문제였는데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지가 일단은 궁금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혹은 뭐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게 그분이 월북을 하려고 했건 안 하려고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이 지금 북한으로부터 피살을 당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소극적으로 했다. 이거는 사실관계에 안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제가 반박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월북을 하려고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슷한 언급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북을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북한에 의해서 사살이 됐다 이런 의도와 어떻게 보면 월북이 아니라 사고사로서 떠내려가다가 또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전제가 다르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월북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쪽,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입증을 할 것이 아니라 월북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도를 가진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른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월북에 대해서 그럼 정황들, 예를 들면 평소에 어떤 그런 신념을 밝혔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개할 수 없는 어떤 무슨 군사 안보적인 증거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정황들이라도 설명을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밝혀지는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에 또 다른 또 가해를 가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모론이라는 건 설명이 부족할 때 피어오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제가 수용할 수 있고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월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국민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이 발생했건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는 게 맞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월북이냐 아니냐 유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일단 월북으로 당시에 판단했었던 경위를 먼저 들여다볼 테고요. 그 이외에 또 어떤 것들까지 지금 조사를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당시에 사실은 이게 지금 월북으로 바로 넘어가기 직전에는 아까 하원기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왜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가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걸 다 보호할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보고가 들어간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지금 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정말로 참혹한 죽음 내지는 그 시신까지도 소외당하는 이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시의 남북 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눈치 보기 내지는 북한에 대한 그런 미온적 태도 속에서 당사자의 죽음을 월북으로 인한 죽음이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책임을 조금 더 약화시키려는 거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개인의 월북이라는 그런 돌발 행동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이 좀 더 감면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서 왜 당시에 명확한 증거
증거나 이런 것들도 없이 왜 월북이라는 낙인을 예. 찍혔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감사로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족들은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냐 이것도 밝혀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좀 보면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 보고를 받은 뒤에 3시간이 지나서 사망을 했다. 이걸 무대응을 했다면 직무유기죄로 고소를 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생각이다. 오늘 유족 측 대리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종 공무원이 살아 있었던 3시간 정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하고 그리고 3시간 뒤에 이제 공무원이 총격 살해를 당한 이런 사건인데 이 3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밝혀야 될 어떤 쟁점이 될 대목 같아요. 감사원에서는 뭐 이제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감사를 네. 한다는 것이고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뭐가 걸려 있냐면은 이 근거는 그 국방부의 특수장비, 특수정보, 감청을 했다는 게 걸려 있어요. 거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청와대,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일 수 있죠. 근데 이건 조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거를 지금 당장 월북 공작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성급해 보인다. 다만 유족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제가 사실관계만 하나씩 바라잡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대북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고 사과를 받았다는 네. 사실관계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 아무런 증거나 근거가 없었던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감청 자료, 네. 그 특수 자료 그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다만 지금 의문이 나는 부분은 이제 또 감사원 감사로 또 밝혀질 부분은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문제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천안함 그 피격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음모론 같은 것들이 퍼지는 그러니까 음모론이니까 스토리인데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공적인 영역에서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고 그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판이라면 수용할 수 있고 그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조사들을 통해서 좀 밝혀질 게 있으면 밝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윤규 대변인님 그리고 2020년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9월 23일 날 국방부가 뭐라고 하냐면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흘 뒤인 9월 27일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뉘앙스가 좀 달라졌거든요. 근데 어제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밝혀져야 될 네. 지금 상황인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월북이냐 아니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월북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국가의 책임이 감면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유족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당연히 밝혀져야 되고 또 돌아가신 분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밝혀져야 되는 사안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이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원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당시 어쨌든 증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에 이제 와서는 다양한 증언들이 나옴을 통해서 사실 월북이 아닌 거라는 지금 더 정황들이나 판단들이 더 우세해지고 있는데 진실은 하나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진실일 것인데 그걸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이건 아직 의혹입니다만은 정부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월북이라는 낙인을 만약에 찍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조사 또 나아가서는 어떠한 조치, 국가적인 조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야 될 책임에 모두가 다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실체 규명 열쇠는 대통령 기록물인데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좀 검토 중이다 얘기를 했는데 소송을 거치면 가능할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네. 특수정보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은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판단을 아마 할 텐데 예전에 관련해서 이런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기록 공개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무엇을 제외하고는 공개해라 이렇게 판례가 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옹호한다 이게 아니라
너무 정치 쟁점화 시키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인 어떤 그런 언어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뭐 이게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정치 쟁점화 시키는 거고, 지금 당장 이게 지금 의혹을 제기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월북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조사가 얼만큼 진행됐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건 정치권에서 특히 집권 여당에서 할 건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정치 쟁점화되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두고 여당은 북한 눈치 보느라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포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정보를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흐리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는 게 아쉽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야에서는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습니다. 민주당 역시 월북몰이에 장단을 맞췄습니다.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입니다. 걱정하셨으면 할 생각이 없는데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불복시킨 거잖아요. 그랬던 일인데 왜 이게 지금 뭐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그걸 항의했고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닙니다. 네, 우리 정부가 항의를 했고 사과를 받아서 그걸로 마무리된 것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진상을 왜곡했고 이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이거 조사하겠다. 그래서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집중해서 규명해야 될 진실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이거는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죽음의 가장 큰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월북이냐 아니냐의 부분에 대해서 전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신 분의 명예가 걸려 있고요. 또 유가족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다 항의할 거 항의했고 뭐 사과받았고 끝났는데 왜 이제 와서 또 이런 식으로 정치 쟁점하느냐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그 월북에 대해서 사실 의혹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이거 아직 풀려지지 않은 진실이 지금 밝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걸 정치 쟁점화라고 딱지를 붙임으로써 더 이상 객관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역의도 아니냐라고 좀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민주당이 과거에도 이제 예를 들면 집권을 했을 때 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거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의문에 대해서 어떤 죽음의 비밀을 밝히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런 정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사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데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걸 뭐 정치 쟁점화를 언급하면서 객관적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막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좀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객관적 실체를 밝히면서 또 청와대에서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도 총체적으로 다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도 뭐 진실을 밝히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닐 테고요. 자, 국회에서 만약에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려고 하면 제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여기에 협조할 생각은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없다 얘기를 했는데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이 원칙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살됐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항의를 했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당시에 그 판단의 근거가 됐던 감청 자료는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려면 방수복 이게 아니라 그 감청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감청 자료가 판단의 근거기 때문에 그 감청 자료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납득하기 어렵고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지. 그 감청 자료에 대한 언급은 하지도 않으면서 대통령 기록물까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냄새만 피우고 있는 주장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당시에 사건 발표 전날인 9월 13일에 진행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엮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그거 타임라인 그려보면 9월 15일 한참 전에 이미 녹화가 돼서 그 다음 날인 9월 18일에 유엔의 측에 이미 발송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엮어가면서 정치적으로 지금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또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사실 그 대통령 기록물을 이제 보호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쉽게 열어보는 것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예외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한정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지금 이 객관적 실체를 밝히지 않고서는 사실 그 여기서 마무리될 수 없는 정말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의혹이 지금 깊은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현직 공무원이 그것도 서해에서 차디찬 저 바다에서 북한에 의해서 사살을 당하고 시신이 소외까지 당한 이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객관적 실체와 진실을 당시에 밝히려고 하는 노력을 다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월북이라는 딱지로서 당시에 그 사건을 무마했던 사건이 그 핵심의 본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중대성이나 심각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저도 굉장히 예외에 해당한다고는 보지만은 이 사건에 한해서만큼은 객관적 진실을 위해서는 열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근데 봅니다. 이제 어쨌든 그거는 행정소송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는 사안이니 좀 그거는 제3지대에 있는 법원의 판단을 좀 맡겨보기로 하고 신인기 부대변인께서는 당에 어떤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냐면 그 감청 자료 열람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당 내에서라도 좀 공유를 하면서 진실에 접근하지 않은 노력을 일단은 먼저 하자고 말씀해 주셨으면 대통령 기록물 이거 열어보는 노력 중에 감청 자료를 당 내에서 좀 열어봐서 진실을 좀 파악해봐라. 이미 열어봤거든요. 네. 열람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이 열람한 사람들은 알 거잖아요. 그 내용을. 예. 왜 그 감청 자료에 따라서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문제 제기를 안 했는지 뭐 이유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진실에 접근하려면은 거기부터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 안보랑 관련돼 있는 상황이라서 함부로 쉽게 열어볼 수 없는 거를 빨리 열어라라고 하기보다는 열람한 그 근거들을 검토하는 노력을 먼저 선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도 국가 안보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걸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지금 이 서해에서 피격을 당하고 살인을 당한 이 사건 자체가 사실 국가 안보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지금 보지 말자라고 말을 하기에는 지금 국가 안보를 무너뜨린 상황 속에서 너무 논리가 좀 궁색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니요. 보지 이 부분에 말자는 게 대해서는 아니라 사실 열람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공방하지 말고 법원의 판단을 따라서 안보에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면 되는 일이고요. 다만 열람할 수 있는 것들, 그 근거부터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야가 머리를 좀 맞대서 이 진실이 뭔지 규명하는 부분에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앞서 하은기 대변인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부분 저희가 녹취를 준비를 했는데 정권 교체 직전에 해경에 양심 선언이 있었다. 하태경 의원의 오늘 발언인데요.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원래 해경이 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어요. 저희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이번에 감청 자료는 해경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미 월북 결론을 내렸고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짜맞춤,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였었어요. 하태경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왜 해경 관계자는 정권 교체 직전에 와서 이런 양심 선언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사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그런 대북 정책에 대한 분위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뭐 진실 고백을 빨리 할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고요. 정권 교체기에 임박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양심 선언처럼 이제 와서 고백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하태경 의원의 이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또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안보적인 그런 기밀과 또 해경이 했던 수사는 또 별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더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여야가 더 진실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의석을 다수 의석 갖고 있으면서도 협조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법원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 진실에 대해서 접근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지금 유족들이 분노하는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법원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 쟁점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안보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제3자한테 받아봐야 된다. 제3자 중에 제일 그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법원이니까 법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재판을 받아보자는 얘기고 하태경 의원 얘기는 제가 되게 이상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경은 그 뭐 북한을 감청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 기관이 아니라
뭐 증거들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방부에 있는 북한군 감청 자료가 훨씬 더 정확할 테고 그 장비가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뭘 하는 거지 이거는 해경 것이 아니었다. 그 감청은 해경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당연히 아닌 게 맞아요. 해경이 그거 하라고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고 정권 교체 직전에 양심 선언을 했는데 왜 이거를 공론화를 안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당시 그때 안 하고. 온갖 네거티브들, 뭐 사실관계에도 안 맞는 얘기들, 뭐 그냥 일단 뿌리고 봤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정도 의혹이 있으면 특히 그게 해경이라면 해경 당사자의 양심 선언인데 왜 그거를 이제 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스토리 라인 안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내가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거는 되게 부자연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더 진행되지 않겠냐, 좀 더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도 나왔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발언 중에 이거 말고도 오늘 화제가 된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보복 수사에 대한 입장, 그리고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입장도 오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출근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먼저 보복 수사에 대한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도 그렇고요. 이재명 의원 관련 여러 갈래 지금 수사가 검찰, 경찰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보복 수사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면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 이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인데 정치 논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맞죠. 그건 뭐 따로 지금 단계에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규정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것들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피해 사실 공표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박상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일정 조율을 하다가 몽골에 출장 가 있는 동안 갑자기 피의자가 됐다는 어떤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의 백현동 수사 같은 경우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동시에 피의자가 됐다 이런 게 보도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안에서 진행하는 게 맞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면 될 일인데 이제 토끼몰이식으로 이렇게 막 피의 사실 공표하고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면 계속 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던가 장모의 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수사가. 그러면 선택적으로 그러면 법과 원칙이 적용이 됐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예전에는 검찰에서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진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피의 사실 공표 얘기를 하나 하셨고 또 하나는 선택적 수사를 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피의사실 공표 부분은 사실 참 이게 내로남불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당연히 무죄 추정 원칙 속에서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죠. 근데 문재인 정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적폐 수사 때 본인들은 특검법 만들 때 그거를 브리핑하는 것까지 조항을 넣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상대방에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령이 안 선다는 게 첫 번째고요. 저는 이 사실 워딩도 저는 조금 언론에서도 이런 보복 수사라는 말을 이제 계속 쓰고 있고 아무래도 민주당이 자꾸 쓰다 보니까 받아서 쓰는 것 같은데 전 이거 옳지 않은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복이라는 것은 무슨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앙심을 가지고 덮어 씌우면서 없는 일을 만들어내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보복 수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없는 일을 지금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그동안 5년 동안 수사했지 않습니까? 저희 쪽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구속된 사람 있어요. 뭐 곽상도 의원도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속된 사람도 많은데 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보복으로 지금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블랙리스트 사건
김은경 장관 이미 다 유죄로 지금 실형 2년까지 받아가지고 똑같은 형태의 사건이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일어났다는 의혹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보복 수사입니까? 누구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대장동 수사 그게 왜 보복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가장 측근이라고 했던 유동규 씨가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성남시에서 나타났던 부패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오히려 하라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수사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수사권을 뺏는 검수완박이라는 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왜 보복 수사라는 말을 자꾸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민주당이 보복 수사라는 걸 쓰는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을 자꾸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당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복적인 고의로 수사를 했다라는 평가가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 프레임을 지금도 갖다 저는 씌운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정당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과거에 있던 트라우마들을 자꾸 소환함으로써 현재의 정당한 수사를 막으려는 조금은 이거는 굉장히 좀 의도적인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좀 짧게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한 대답이 안 나와서요.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만 법과 원칙, 정상적인 사법적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문제라던가 장모가 연루된 윤 대통령이 장모가 연루된 양평동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지금 사법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검찰들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잘못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2년 동안 수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좀 더 논리적인 것이지 본인들이 집권했을 당시에도 범죄 수사가 그 혐의가 못 밝혀냈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수사를 오히려 안 하고 뭉개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본인들이 수사를 2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답을 내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장모권은요? 그러니까 장모권에 대해서도 지금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그럼 수사를 좀 더 기다려 보시고 미진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수사에 대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나 이런 것들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를 두고도 좀 여야 사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앞서 들어보셨지만 이 두 분 국무회의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사퇴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비슷한데요. 사실은 정무직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권이 바뀌면은 그 기조에 맞춰서 사실 하는 게 전 정치인이기 때문에 서로 편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당시에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도 임기 보장 이 문제로 공방이 많았지 않습니까? 본인도 경험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헤아려서 이거를 좀 평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널A였나요? 방송국에 대한 승인 보류 한 달 정도 그 문제 때문에 1년 반 전에 고발된 게 이제 수사에 착수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임기가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그냥 거칠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이 논란이 항상 되는 만큼 임기가 대통령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명확한 규정을 한번 좀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지적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평가의 변화가 있을까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금요일인데요. 대통령 지지도가 49%로 4%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38%까지는 올라간 상황입니다. 취임 이후에 처음 50% 아래로 지금 내려갔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인사가 제일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라던가 아니면은 왜 영화 보고 빵 먹고 이런 가십성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그러면은 영화를 보다가도 중단해서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깔끔하게 하는 어떤 행보를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원기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이제 직무태도라는 부분의 11%, 이번에 아마 처음 잡힌 항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사실 뭐 지지율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저는 귀 기울여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인사 문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것도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저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고 봅니다.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위기 상황인데 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런 정부적 판단들이 이제 이미지로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가 좀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 그리고 거기에 네.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저는 지지도 하락으로 반영된 거 아닌가 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조금 아픈 부분입니다만은 조금 더 미래 아젠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치고 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아젠다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못 내놓고 있는 부분들도 국민들께서 그런 평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 활동 반경이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유공자 오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행보가 좀 많다 보니까 조용한 광폭 행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뭐 지금 제2부속실 뭐 설치에 대한 의견도 있고 저희 여당에서도 이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또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논란들이 너무나도 배우자에게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지금 너무나도 관심들이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조금 더 자제하는 행보를 하는 것이 정부에도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타겟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문제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해명을 하면 해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것 자체도 국민들께서 또 안 받아들이시는 부분도 예.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한 더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찾아뵐 계획이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양산 사저가 아니라 오늘 서울에서 만났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예, 저는 근데 그게 이제 가십성 이슈로 계속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가 봉화 가서 참배하거나 뭐 문재인 대통령 내외 뵙거나 뭐 등등등등에 예. 대해서 하나하나 건별로 두고 막 시비 걸고 막 타박하고 그럴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또 보기 좋은 모습도 있고 영부인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방금 신규 대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다 묶어 보면 지금 주목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이 주목도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언론에다가 일정을 공개하고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식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걱정은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의혹이 해소됐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사법 리스크까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선 당시에 그냥 아내로서만 뭐 내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제일 바람직한 길일 거고, 네.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 이게 지금 공적인 영역으로 좀 들어오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지금 공약을 뒤집었다 이런 비판이 조금 걱정돼서 지금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제도적 장치들, 민정수석실, 뭐 특별감찰관, 뭐 제2부속실 다 폐지된 상황에서 관리하거나 감시하는 장치들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저런 행보를 보이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뭐 뉴스의 중심 인물이라서 나오면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공적 영역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두 분이 오늘 비슷한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서울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이유를 좀 봤더니 문 전 대통령 측이 사저 앞에 지금 시위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방을 받을 환경이 아니다 이런 뜻을 전해지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방문을 했는데 가서 직접 시위를 들어봤더니 이게 정말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리가 이렇게 언급을 한 만큼 좀 해법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시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의사를 표명하고 어떠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호되는 헌법상 기본권인데, 지금 저 시위는 말이 시위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거는 보호 가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고요. 다만 경찰이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저는 불법적인 시위, 꼭 저 시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국가적으로 어떠한 불법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은 똑같아야 된다. 누구에게는 불법이 불법이고 불법이 아닌 게 되면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정한 법 집행의 그런 원칙을 좀 더 세우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맞불 집회들까지 열리는 이런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좀 해결책을 마련하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신인규 부대변인이랑 더하고 뺄 것 없이 완전 동의하는데요. 네. 지금 저희 민주당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집 앞에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지르고 우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동시에 지금 문 대통령
사저 앞에 가가지고 듣기 힘든 욕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다 굉장히 부적절한데 그분들은 또 심지어는 유튜브에서 돈을 버세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좀 목소리를 모으고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호국 가족 등 130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희생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본토 상공에 진입한 시점, 북한은 한미일 세 나라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3발을 섞어서 쐈습니다. 미국은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 결의안으로 맞섰는데 결국 불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꼭 20일 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 첫 통화에서 단호한 대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연대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북한의 백신 등 의약품 지원 뜻을 밝혔는데 호응이 없다면서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 북한 코로나 상황을 살피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자고 인도적 지원에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북한 도발에 경고장을 날린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난해 10월 무려 72년 만에 수습된 한국전쟁 전사자 고 조응성 하사의 명비에 헌화했습니다. 어디서 수습을 했죠? 백마고지에서 이제 엎드려서 자세로 수습이 됐고요. 이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 130명을 오찬장에 초청해 레드카펫에 의장대 도열로 예우했고 일일이 악수로 맞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품격이고, 이젠 안보 우려 없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는 참석자들의 화답 속에 오찬은 무려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기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감사합니다. 호국 영웅을 예우하는 것이 강력한 안보의 바탕이라고 믿는 윤석열 대통령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다음 주에도 참전 용사들과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서해 피격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전모가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월북 공작 사건은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짓 평화를 위해 한 사람의 명예와 인권, 유가족의 아픔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오만함에 대해 육모방망이보다 더 강한 분노의 민심 표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위원장은 정부가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며 설설 기었다는 것으로 몰고 가나 싶나 본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 희생에 강력히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왜 중요하냐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희생당했고 우리가 항의해 사과를 받아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 보복 수사 논란에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자꾸 그러면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했던 국정농단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였냐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본인이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이명박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때 이뤄진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라면 본인은 정치보복의 도구로 신념도 없이 시키는 대로 칼춤을 춘 것이냐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대선 이후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하기로 한 최고위원 2자리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충돌 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만든 사람이 풀어야 한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자신이 문제를 만든 건 아니니 자신이 풀 의무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추천을 오래전에 했는데 지금 와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선 평가를 통해 이재명 책임론과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저희 YTN 취재진이 이재명 의원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만나서 당권 도전 등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무건수행 중이고 가능하면 어려운 경제와 민생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대 관련해가지고도 말씀 많기도 해서 혹시 뭐 마음 굳히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혹시 뭐 고심하고 있으시면 뭐 그런 말씀이라도 좀. 정말로 제일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서 가능하면 우리 민생이나 경제 또는 국민의 삶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서민들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민생을 챙기는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예도 들었지만 법인세 감면보다는 저는 유류세 감면을 해라. 차라리 민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물가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제가 지금 부분 수행 중이자. 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부여된 7일 격리 의무. 자, 이걸 없앨지 유지할지 오늘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이렇게 4주가 더 연장됐습니다. 아무래도 격리를 해제하면 확진자가 폭증할지 모른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는데요. 격리 의무를 없애면 다음 달 신규 환자가 최대 8배 넘게 늘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가 4주 더 연장됩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린 뒤 4주씩 연장을 거듭해온 격리 의무를 이번에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유행 예측 결과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격리 의무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행 감소세에도 최근 주간 사망자가 110명이 넘어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한 핵심 지표인 100명 이하 사망 규모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격리 의무를 없애면 유행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예측이 주요하게 고려됐습니다. 현재 7일 의무를 유지하면 감소세가 계속돼 8월 말 환자가 조금 늘지만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면 다음 달부터 증가세가 가팔라져 8월 말 최대 8배 넘는 확진자 급증이 예측됐습니다. 격리 기간을 3일이나 5일로 줄여도 감소세가 정체돼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으로 환자가 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당분간은 현행으로 유지를 하자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래야지 하반기의 재유행을 대비하는 데에도 좀 더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국민 95%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하반기 재유행 우려가 큰 만큼 지금의 감소세를 최대한 유지할 필요가 크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격리 의무가 다음 달 17일까지 연장되면서 확진자 치료비나 생활비 등 재정 지원도 계속됩니다. 정부는 4주 단위로 재평가를 이어나갈 예정인데 방역 지표가 빠르게 호전되면 그 이전이라도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다시 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전환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흔히 독감으로 부르는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코로나19를 일반 의료 시스템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확진자 수보다 특히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 중요한데 하루 평균 사망자가 20명 이하, 그리고 주간 사망자가 100명 이하여야 하는데 지난주는 112명으로 수치가 조금 높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판단할 때 핵심으로 보는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사망자와 치명률인데 두 가지가 계절 독감, 즉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이 돼야 합니다. 사망자 수 기준은 하루 평균 10명에서 20명, 주간으론 50에서 100명입니다. 늦가을에서 봄까지 6달만 유행하는 독감과 달리 코로나19는 1년 내내 이어지기 때문에 사망자 기준을 2배로 적용했습니다. 특정 질병의 전체 환자에서 사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인 치명률은 인플루엔자와 같은 0.05에서 0.1% 범위로 정했습니다. 현재 사망자 수는 지난주에 113명으로 집계돼 기준에 못 미치지만 치명률은 범위 안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보조 지표는 유행 예측과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 4가지로 나뉘고 핵심 지표와 함께 평가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입니다. 가령 1%락도 미달성인 경우에는 격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도 그렇고 과학적인 방식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표에서 기준에 못 미치지만 수치가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질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재판이 사고 발생 21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춘천시청 관련 부서 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2020년 8월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장마철 댐 수문이 열린 가운데 줄이 풀려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막으려다 선박 3척이 뒤집혔습니다. 경찰관과 춘천시청 공무원, 시청 기간제 직원 등 8명이 물에 빠져 2명이 구조됐고 6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직원 가운데 1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 가장 논란이 된 건 윗선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 수사는 무려 21개월을 끌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춘천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 7명과 업체 관계자 등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수상안전팀 직원도 있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기에 춘천시와 해당 업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까지 붙었습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처음 열린 재판, 법정에 나온 시청 공무원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댐 수문을 열어 사고 위험이 큰 상황에서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대피 조치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변호인 측은 현장 작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후 철수 지시 역시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이게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작업은 다 종료되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별개의 상황으로 그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일이 벌어졌고 그걸 또 구조하려고 가다가 의암호 사고 현장입니다. 제 뒤로 사고의 계기가 됐던 수상 통제선 철제 와이어가 보이는데요. 사고 당시에 시청 주무관 등 현장 핵심 실무자들이 모두 숨졌고 공식 문서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지시 여부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결국 안전관리 문제, 사건 증거자료만 10,0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정에서도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검찰이 전남 장흥군이 추진하는 승마체육공원과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장흥군청 스포츠산업과 등 부서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장흥군이 추진 중인 승마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 위 수탁자는 사기를 당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체국 택배 파업이 예고된 뒤 집배원들은 파업이 현실화되면 업무가 지나치게 몰린다면서 반발했었는데요. 다행히 노사가 파업 직전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비슷한 문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10년 넘게 집배원으로 일하고 있는 최운순 씨. 최 씨의 하루는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아침 7시쯤 시작됩니다. 끼니도 거른 채 새벽부터 뛰어다녀야 겨우 정해진 물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 그대로 새벽부터 나와서 등기 정리하고 배송 준비하고 밥도 못 먹을 때도 많고 말 그대로 힘들 때가 너무 많은데 다행히 합의안이 도출되긴 했지만 택배 파업이 눈앞까지 다가왔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배일도 버거운데 파업이 시작되면 맡은 구역 내 택배까지 전부 소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어도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걱정에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택배가 온 거는 작든 크든 중간에 갖다 놓고 너희들이 다 쳐야 된다. 승진도 늦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못하면 못하겠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집배원들이 택배일까지 도맡아하게 되면 이런 큰 상자도 2륜차 뒤에 싣고 배송을 다녀야 합니다. 과적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우려는 컸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이번에도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집배원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집배원 노조는 택배 노조가 파업에 나설 때마다 집배원에게 무리한 대체 근무를 시키는 것은 단체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파업의 물량을 집배원에게 또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현장의 집배원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발상인 것입니다. 지난해 택배 파업 때도 집배원들은 우정사업본부와 대체 근무를 놓고 비슷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제대로 된 인력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문제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누리호 2차 발사가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21일 다시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후 5시 반 브리핑을 열고 누리호 산화제 탱크와 레벨 센서 부품을 교체해서 정상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예비 발사일 이내인 오는 21일 2차 발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당초 신호 이상이 확인된 산화제 레벨 센서를 점검하고 교체하기 위해서는 누리호 단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지만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단분리 없이 문제가 된 부품만을 교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아파트를 아십니까?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에 있는 충정아파트입니다. 서울시가 그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로 5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한눈에 봐도 많이 낡았죠? 곳곳에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금이 간 모습입니다. 이 아파트의 나이는 무려 85살. 네,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4층에서 5층으로 증축을 한 번 했을 뿐 아직도 1937년 지어진 모습 그대로 꿋꿋이 서 있습니다.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건축주인 도요타 다네오의 이름을 따서 도요타 아파트라고 불렀고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는 한국 정부의 양도가 됐고 70년대는 유림 아파트, 80년대 들어 지금의 충정 아파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안전 등급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위험 시설인 겁니다. 때문에 그동안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에는 지역 유산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보존하기로 결정이 됐다가 이번에 철거가 결정된 겁니다. 왠지 모르게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같은 위치에 이 충정 아파트의 역사성을 담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5호선 충정로역 9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이 충정 아파트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구역 정비 계획으로 변화를 받는 곳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입주민 사이에선 정비 사업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한 아파트 안에서도 리모델링인지 재건축인지를 놓고 여론이 갈리는 건데요. 최기성 기자가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일기 신도시 구역으로 입주 30년이 다 된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아파트의 발전 방향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리모델링 추진을 반기는 내용이, 다른 쪽에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잘못됐을 어떤 그런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좀 가야 되는 분위기도 있고, 빨리 해서 빨리 사실 정하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양측 갈등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용적률 최대 500% 상향 내용 등이 포함되면서 재건축 기대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전체 870세대 가운데 리모델링을 원하는 조합원은 620여 명, 재건축을 희망하는 비대위 구성원은 130여 명 정도입니다. 시공사 선정만 남겨둔 조합은 이미 일부 동은 최고층이 23층으로 높아서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과도한 용적률을 적용해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릴 게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130여 세대를 추가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입니다. 아파트 관리 상태도 좋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려울 거라고도 강조합니다. 용적률로 500%를 과연 해줬을 때에 그 아파트 단지의 삶이 괜찮겠느냐. 재건축으로는 사실 우리가 기다리려면 한 20년 이상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비대위는 재건축을 택하면 용적률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아도 300여 세대를 늘릴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최신 구조와 설계를 반영해서 오히려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물이 떨어질 정도로 노후됐다며 안전진단 통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은 새롭게 짓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니즈를 반영한 높은 평수와 조합원 우선 분양으로 선택지가 많은 반면 리모델링은 조합원의 평형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진단합니다. 정비사업 지역의 조합원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둘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비사업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에야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민간인과 군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속출해 집단 무덤이 생기고 군인들의 사상자도 하루 10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구급 대원들이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와 강 사이를 두고 있어 쌍둥이 도시로 불리는 리시찬스크. 최근 공격 횟수가 잦아지며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Я был дома, слышал взрыв, и пепел, и пыль, столб пыли пошел. Чую крики тут. 돈바스 최대 격전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숨진 민간인들도 이 지역에 집단 매장됐습니다. 300여 명이 묻혀 있는데
굴착기가 없어 흙도 제대로 덮이지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아직 세베로도네츠크에 12,000명, 리스찬스크에 4만 명의 민간인이 남아 있어 더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The actual death toll of hostilities on civilians is likely thousands higher. Bodies have been found in improvised individual or collective graves, in yards, streets and parks, in unattended houses and apartments. 동부 돈바스 전투가 격렬해지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피해도 하루 1,000명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가운데 200에서 500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토니 라다킨 영국 국방참모총장은 러시아군도 지상 병력의 25%를 잃었다며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다시 여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도권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날이 다소 더웠고 특히 동쪽 지방 그중에서도 경북 지역은 33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내일도 날이 꽤 덥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1도, 대전 22도, 광주 22도, 부산 2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 아침에도 많이 쌀쌀하지 않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대전 31도, 광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지며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잔뜩 끼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낮부터 모레 새벽 사이 수도권과 영서, 충남 서해안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일부 지역에는 강한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4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